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1년도 형사법 이제 재심 판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많은 판례가 나왔고 아마 한 190개 정도, 21년도만 하더라도 한 190개가 넘는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전체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놓는다. 그 양이 한 거의 A4로 4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그럼 이걸 뭐 시험 임박한데 다 공부하세요 이렇게 쓰면 욕들을 묻겠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다 받으셨죠? 자료. 최대 한 줄을 씁니다. 최대 한 줄을 가지고 이건 나오겠다. 이건 나오지 않는다. 예, 엄선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나오겠다라고 한 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태까지 그런 적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 양을 최대한 줄인 게 예, 지금 판례가 한 80, 네, 83개, 85개 정도로 예, 줄였고, 또 기왕 줄인 김에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예, 지금 요 자료를 공부하는 방법은 판례 원문은 워낙 길고, 여러분 자료 중에 요거 있죠. 요렇게 네모. 뭐, 요렇게 되고, 뭐, 앞에 만약 이런 식으로 제목이 BMJ. 요렇게 되어 있고, 별표가 없는 게 있습니다. 별표가 없는 것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출제되기 너무 좀 어렵다거나 출제하기 곤란하거나 예,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고 별표가 없는 것은 안 봐도 되겠다. 물론 여러 개 되면 보는 게 좋긴 좋겠지만 안 봐도 될 것 같고 다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별표가 있는 겁니다. 별표가 있는 것은 꼭 정의를 하시되 경우에 따라서는 별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있죠. 두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면 요거는 네, 저는 합의체 판결입니다. 저는 합의체 판결이니까 이건 꼭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판례 자체가 그냥 뭐 보세에서 던져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박스 안에 문제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이다. 즉 문제가 이렇게 있고 뒤에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관로가 있고 네, 결국은 여러분들은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요거. 요 밑에는 여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뭐 대괄호 1번 쭉 되고 대괄호 2번 쭉 되고 맨 끝에 판례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에 대한 답은 뭐 O고 2번의 답은 X다. 이렇게 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것 그리고 요것에 대한 답 요거 위주로 정리를 하면 좀 더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자료는 좀 많아 보이지만 공부할 건 또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대신 이 최신 판례는 안 보면 못 맞추잖아요. 안 보면 맞추기 참 힘드니까 예, 수험생 입장에서는 꼭 정리를 하시고 심장 들어가서만 됩니다. 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 재형보충주입니다. 이건 별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형법정주의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뭘 출제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출제자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재형법정주의가 왜 뭐 우리 경감호라든지 경찰청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 등이 상위 규범에 위배되는지 이런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 규범 통제의 문제입니다. 헌법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예, 경찰 간부 그리고 경찰 채용 시험에 쭉 출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판례가 참 많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형보증 여기 별표는 안 해놨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내에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밀로 해야 되니까 유출이 금지되는데 이 기록물에 원본 문서 그리고 원본 전자 파일 이런 것은 유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원본이니까 원본. 그런데 그 사본이나 이거죠. 그 사본이라든지 원본을 복사한 것 또는 전자 파일을 통해서 추가 출력한 것들, 추가 출력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보증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가요? 분명히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 대상 범위를 심히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을 보사한 게 있을 겁니다. 보사한 것으로도 또 많은 보사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보사물을 계속 유출하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가벌성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 금지되는 것은 원본을 의미하는 것이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보증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배가 되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 마찬가지입니다. 2번 예, 대통령 비서실사나 공직기강 비서관 내지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이 작성한 문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했는데 그 해당 문건들은 보고 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바로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이용해서 별도로 출력하거나 예, 복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원본이 아니라 별도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 위반 대통령 기록물 유출죄 성립한다. 예,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네. 2번 이런 것은 재미난 판례이긴 합니다. 예, 분리형 캠퍼를 화물 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의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O일까 X일까? 그러면 일단 그 분리형 캠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보면 어떤가요? 용달차입니다. 거기에다가 캠퍼, 요거를 분리하기도 하고 실기도 하고 그러면 평일날 일을 할 때는 요거 분리해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캠핑하기 위해서는 요걸 적재하면 되죠. 그럼 뗐다 붙였다 하는 겁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분리형 캠퍼를 적재함에 설치하는 것을 튜닝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 어떤가요? 자동차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요거는 자동차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그냥 화물칸에 적재한 거죠. 실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해설 한번 봅니다. 해설에서 대가로 2번 예, 자동차 관리부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의 의미를 보다 예, 분명히 하고 해당 분리형 캠프를 화물 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은 예, 그 다음 가로 열고 분리가 용이한 캠프를 화물 자동차에 밑줄 한번 꽂습니다. 적재한 것일 뿐 그리고 괄호 닫고 그래서 그냥 실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은 것에 불과하지 구조 변경을 한 것이다 라고 예,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튜닝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고 넘어갑니다. 네, 3번 재형보증주의 별표가 있습니다. 요런 것은
출제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헌법상의 조문하고 지적 관계됩니다. 헌법 138조니까 지적 관계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법원이나 국회 회의장 모욕죄 또는 소동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138조의 규정에서의 제 요구입니다. 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라고 보는 해석론입니다. 이게 허용이 될까? 형벌법규의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얼핏 보면 법원의 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막 소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위헌 심판하지 마라, 위헌 결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축이 될 수가 있죠. 왜? 어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거나 합헌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의 후폭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다. 그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대로 퇴근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이미 헌법재판소 주위를 군중들이 에워싸고 막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심의라든지 심판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자체 경찰 병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그와 같은 군인, 경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처음에 제정될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제 헌법 공부하시면서 알겠지만 그 전에는 법원에서 위헌법률 결정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 기능 중 일부 탄핵 심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법재판소 법이 제정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설립되었고 모든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다 갖고 가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사를 추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계적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또는 이런 것을 역사적 해석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판결을 할 때 법원은 역사적 해석, 이 말은 뭐냐면 입법자의 의사를 추론하는 겁니다. 입법자. 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과연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있었으면 법원의 재판 말고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포함시켰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배제할 의도는 아니었고 또 우리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도 없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계속 보시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농업용 동력 운반차. 이 일명 사발입니다. 예죠. 사발이 뭔지 모르가 봐. 요렇게 발통 4개 있고 올라타가지고 배수 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싣고 운반합니다. 그러면 이 일명 사발이는 무면허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 도로교통법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O일까 X일까? 네, 이게 뭐냐면
이 사발을 타고 운전하다가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할머니입니다. 70대의 할머니가 시골에서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이 사발해 가지고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당시에 요거 사람이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두 줄만 갖고는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관련 법 규정을 다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해설 한번 봅니다. 해설에서 대가로 2번 밑줄이죠. 밑줄 한번 봅니다. 농업용 동력 운반차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입니다. 구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결국은 농업용 기계인 요 운반차이죠. 사발이. 이런 것은 바로 자동차라고 볼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이런 것은 원론적인 의미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불리하게 유추 해석하는 것은 재형보증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건 항상 모아왔던 지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유추 내지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바로 방금 본 그 사발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발이가 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 이런 게 전부 행정법규잖아요. 면허 없이, 즉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재형보증주의가 이게 형법입니까? 어떻게 보겠습니다. 항상 희한합니다. 재형보증주의. 안 보면 모르겠고, 워낙 많은 관련법 규정을 토대로 해석하니까 봐도 또 기억도 오래 안 가고. 보겠습니다. 6번 재형보증주의, 명확성 원칙인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그렇죠. 진동 툭툭툭툭 계속 진동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보구 선정과 착용 방법, 진동기계 기구 관리 방법, 진동장애 예방 방법을 근로자에게, 그 다음 요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충분히 알려야 된다. 이건 재형보증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지 않는다. 오이가 있을까? 그렇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이 뭡니까?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도출할 수 있고, 따라서 법관들마다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명확성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만 구비하고 있으면 되죠. 예외가 있었죠. 최소한 명확성에 대한 예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외는 헌법 제21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법률이 최소한의 명확성만 딱 갖추어 있게 되면 애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참 애매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이 약간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그만큼 국민들이 가진 기본권, 언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최소한의 명확성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네,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명확성만 인정되면 되지. 다만 예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요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봅니다. 충분히 알려야 된다. 다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죠. 어느 정도면 충분히 알려주는 겁니까? 다소 애매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바로 이 사업주, 이 규범의 수범자가 누굽니까? 사업주입니다. 규범의 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주고, 그러면 이 사업주로서는 이렇게 보고 선정화, 착용, 관리 방법, 예방 방법 등을 어느 정도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바로 다소 그렇죠. 아주 세세한 개념을 표현한 게 아니지만 이런 것은 최소한의 명확성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6번입니다. 그 다음 7번. 7번은 이거 발표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출제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만약에 심상 갔는데 이런 질문이 뚝 뜹니다. 특가법 5조의사 제5항에 승한 징역형에 332조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이게 뭐야. 이렇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글쎄 이 판례를 겨우 출제한다면 한 요 정도로 출제할 수 있는데 일단 발표하진 않았고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가법 5조사 제5항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밑에 해설의 맨 밑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있죠. 보겠습니다. 이 사건 처벌 규정은 3페이지 맨 밑에 이 사건 처벌 규정은 조문 한번 봅니다. 밑처럼 쭉 꽂습니다.憲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 그렇죠. 또 밑처럼 꽂으면 그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여기서 유죄, 절도죄로 징역형, 여기서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고 요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고 또 절도죄로 이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죠? 바로 329조 내지 331조에 규정된 또는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해가지고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징역형을 받고 요 마지막 요로 징역형으로 형집행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형집행 종료하고 나오면 3년 조심해야 됩니다. 누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도 등 죄로 3번 이상 징역형 선고받고 다시 또 절도죄 이런 걸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적용되고 이걸 만약에 법원이 재판하게 되면 바로 특가법 5조의 4가 딱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죠. 절도죄가 원래 6년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가중하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절도죄로 감방 갔다가 절도죄로 감방 갔다가 나왔는데 또 3년 안에 누번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한 겁니다. 그럼 얘는 아예 오랫동안 감방에 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특가법 상의 누범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여기죠. 여기에 그냥 절도죄가 아니고 계속 절도 이렇게 범해가지고 요겁니다. 그럼 요건 그냥 절도죄가 아니고 상습절도죄고 이 상습절도죄는 3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절도죄를 계속 범해왔다가 상습절도죄로 징역형 선고받고 감방 갔다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절도죄로 징역 그리고 나온 다음에 3년 안에 이렇게 누번 기간 내에 요걸로 범한 겁니다. 그럴 때 특가법 5조의 4 제5항 요걸 적용할 수 있는가? 요게 다투증입니다. 어떤가요? 방금 이 조문을 딱 봅니다. 아까 그 밑줄 그런 게 있죠. 조문에는 뭐만 나왔습니까? 이 사건 처벌 규정은 329조 절도부터 331조까지의 이제 여기 바로 331조가 특수절도잖아요. 그죠? 329조가 절도고 330조가 야주절이고 그리고 331조가 특수절도입니다. 까지 이제 또는 그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어떤가요? 332조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럼 방금 그 밑줄 329조 내지 331조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특가법 이걸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뭔가 이상해집니다. 왜? 그러면 그냥 요 절도죄 요것만 범한 사람은 2년, 20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절도만 범한 사람은. 근데 오히려 절도죄를 좀 더 많이 범해가지고 상습 절도죄로 처벌되어버리면 얘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이 332조 상습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뭐냐? 그 밑에 계속 한번 봅니다. 방금 밑줄 밑으로. 그죠? 그 보시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찬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 신규범부터 형법 332조입니다. 상습범은 상습으로 329조 내지 331조의 이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말은 332조의 상습 절도죄의 구성 요건 안에 329조, 331조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바로 이겁니다. 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즉 징역형의 332조 상습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포함시켜버립니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얘도 어차피 절도죄로 징역형 받은 거 맞고 절도죄로 3번 징역형 받고 다시 누번 기간에 또 절도죄를 범하기 때문에 특가법 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고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묻는다면 아마 출제자가 작정하고 수험생을 변별할 생각일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묻는다.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럼 틀리도록 만들도록. 어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도만 이렇게 범해도 20년이 가능한데 절도를 더 많이 범했다. 그래서 상습 절도가 된다? 요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상습 절도죄도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고 특가법 5조의 4 제5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법원은 요 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특가법을 딱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되 누범 기간에 죄를 범했잖아요. 누범. 그러면 여기죠. 요거 된.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 헌법 35조 2항을 적용해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을까? 요게 다투어진 적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잘 판단해 봅니다. 일단 특가법 제5조에서 제5항에 수정해가지고 전로제 등으로 징역형 3번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또 전로제를 범했습니다. 아주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중처벌합니다. 상당히 가중처벌하되 또 이게 누범기간 내에 죄를 범했잖아요. 누범이 뭡니까? 검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검고 이상에 해당하는, 여기서 말하는 검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이란 유기징역, 유기공고에 해당하는 형을 얘기하죠. 그럼 다시 35조 여기에다가 누범가중 이거 적용 가능할까? 어떤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특가법 상위 누범이니까 이거 누범 가중하면 안 된다. 아니다. 특가법 상위 누범은 우리 형법상의 누범 그게 아니다. 따라서 누범 기간 내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요거 다시 누범 가중할 수 있다. 이게 2번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누범 가중할 수 없다. 손 들어봅니다. 누범 가중할 수 있다. 손 들어봅니다. 네, 물어보길 잘했습니다. 누범 가중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요건 고등법원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가 허탈해집니다. 그러면 대법관 선배들은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역시 적용 가능합니다. 특가법 사항의 이거 특가법 5조사 제5항은 누범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상은 누범이 아니라 다만 우리 형법상의 누범이 또 해당하는 요구를 다 구비했잖아요. 그럼 또 가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얘가 이렇게 했다면 여기다가 장기 2배까지 가중해버립니다. 2년 이상 40년 이하입니다. 그냥 골로 갑니다. 40년. 그렇죠. 따라서 특가법 상의 누범 여기 해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의 누범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또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여기까지 쭉 내면 좀 수험생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요거는 그냥 별표를 하진 않았는데 기왕 보는 김에 여기까지 한번 쭉 봐와서 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형벌의 보증성. 네, 이것도 별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냐면 도로교통법 무무면허 운전죄니까 우리 경찰하고 좀 관련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별표를 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가끔 무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판례가 나오니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그게 적발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이 법규 위반이 음주운전 요거였습니다. 위반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결국 법원까지 가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딱 확정됩니다. 확정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갑이 요때 음주운전
했습니다. 술 먹고 운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적발돼 가지고 요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는 갑이 이건 부당하다. 나는 술 먹고 운전한 적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차에서 내렸고 뭐 편의점에 가서 뭐 맥주 이런 거 먹고 길가에 앉아있을 뿐인데 왜 나를 갖다가 음주운전했다라고 뭐 현행범 처벌해가지고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좀 억울하다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소송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여기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법원입니다.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법률 사실의 증명이 없다. 음주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갑은 계속적으로 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쭉 운전을 해왔던 겁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고 난 다음에도 운전을 쭉 해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도 법원. 그럼 여기에 무면허 운전이 될까? 이 문제입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법규 위반,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잖아요. 행정청이 아직 요 무죄 판결 받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사이 거기 없다는 겁니다. 요거 네,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던 요게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될까? 어떤가요? 비록 운전면허 취소한 처분이 취소되진 않았지만 바로 법원의 재판에서 요게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다. 이게 확정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게 취소 처분 이후에 운전을 계속해 왔고 비록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가 없다 하더라도 얘는 원래부터 이 취소 처분에 따를 복종할 의무가 없음이 확정된 겁니다. 법원에서. 그러면은 무면허 운전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 네, 틀린 질문이 됩니다. 틀린 질문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글씨가 엄청 크네. 네, 이건 별표가 있죠. 헌법 1조 2항 적용 여부입니다. 일단 1조 2항, 1조 1항, 2항, 1항은 혐의시법주의. 이게 원칙이고, 뭐 1조 2항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고, 1조 2항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혐의가 X,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경하게 박혔을 때, 그리고 뭐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뭐 묘소 판결하고 예외적으로는 무죄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 요런 거 이제 봤고, 여기서 1조 2항의 법률 변경,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반성적 고려에 의하지만 1조 양의 법률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히 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반성적 고려로 법률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요거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좀 되게 커 보인다. 보시면 교원 노동조합인 피고인 갑, 노동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을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갑 노동조합 규약이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아니 해직된 교원이다. 그럼 얘는 지금 교원이 아니잖아요. 해직되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느냐? 교원 노동조합 자격을 인정하느냐? 그건 법률이 위반된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해직된 교원에게 조합 자격을 인정한다. 이게 법률을 위반했다. 시정하라 했는데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 판결 선고 후 교원의 노동조합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21년도 1월 5일 개정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키워드는 이거죠.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됩니다. 이건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는 1조 2항의 범죄 후 법령 변경에 의하여 그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하는 데에 해당한다. OX 이겁니다. 즉 이거죠. 한마디로 지금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거 반성적 고려일까의 문제입니다. 반성적 고려로 이게 바뀌었다면 1조항이 적용됩니다. 1조항이 적용되고 그런 피고인들은 면소 판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 아니고 반성적 고려입니까? 사실관계 변경으로 바뀐 겁니까?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많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하고 쉬운 거라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뭐 생각해 보면 해직 교원입니다. 해직된 교원을 일반적인 뭐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법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니다. 근로자를 보호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로자에게는 근로상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상권이 뭐가 있습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입니다. 근로자에게. 즉 단결권,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혼자서는 사업자, 고용주를 대석할 힘이 없으니까 단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 일대에만 단결권, 이런 것을 인정하고 얘가 해고되잖아요. 사상에 의해서 해고되면 그때부터는 잠깐만 너 해고되었지? 그럼 너 근로자가 아니잖아. 너 조합에 가입하면 안 돼. 노동조합에. 그래서 얘를 배척하는 것은 도무지 근로자를 보호하는 해석이 아니죠.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고용주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을 바로 비록 해고되었지만 근로자의 자격을 인정해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시켜가지고 그의 해고의 부당성이라든지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노동조합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직된 교원입니다. 교원이 바로 뭐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또는 교육청으로도 이렇게 잘려버립니다. 잘리고 난 다음에는 너 교원 아니니까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마. 너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얘 혼자서 어떻게 거대 조직을 상대로 다툴 수가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해직 교원을 해직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그게 바뀐 겁니다. 바뀌어가지고 해지된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관계 변경입니까? 종전에 우리가 해지된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부당한 처사였다. 오히려 해지된 교원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가지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반성적 고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조 2항에서 말하는 반성적 고려가 맞고 1조 2항의 법률 변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반성적 고려가 되니까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좀 길게 나오지만 뭐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니까 좀 더 짧게 줄여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앞에 이런 부분은 다 빼고 그냥 딱 여기서부터 원심 판결성부터 이렇게 쭉 나와버리면 한 두세 줄 정도로 또 짧게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요건 그냥 앞에 뭐 좀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쭉 했었고 요 뒷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건 꼭 좀 알아둡니다. 바로 해지된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은 1조 2항의 반성적 고려, 즉 법률 이념의 변경으로 인한 법률 변경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은 뭐 이런 건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11번 이것도 별표는 안 했습니다. 별표는 안 했는데 요즘 이런 판례들이 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양심적 이제 예비군 훈련 거부입니다. 예,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판례는 뭡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입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 그게 그 자료 5페이지에 맨 밑에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양심적 병력 거부자는 뭐 결론이 화살표. 적법 혐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이 쪼가되는 것이 아니라 병력법 위반자의 구순요건에 해당 승이 배제되어 무죄죠. 이건 아시잖아요. 예, 병력법 88조에서는 보면 이렇게 뭐 흉력 입영 통지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은 자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잖아요. 근데 양심적 병력 거부입니다. 바로 종교상의 확신이죠. 양심적 병력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바로 자신의 종교상의 신념으로 인해서 입영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병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병력법 위반죄의 요거 정당한 사유 없이가 아니니까 구순요건에 해당 승이 배제됩니다. 책임이 조되는 게 아니고 이건 똑같습니다. 양심적 이제 예비군 훈련 거부입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 예비군 대원으로서 여호와 증인신 너인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된다.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라고 보고 조문 한번 봅니다. 그 밑에 박스이죠. 참고 예비군법 뭐 15조 9항 1호 6조 1항에 따른 훈련을 미처럼 주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즉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데 양심적 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양심적 병력을 구했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게 X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결국은 양심적 병력 구하고 똑같이 책임이 조되는 게 아니고 구순요건에 해당 승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12번 양벌 규정입니다. 이건 도글씨가 작아집니다. 쫙 붙어 있습니다. 예. 이건 말이 별이 하나지 사실 별을 하나 더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제 출제되는 뭐 국가시험에서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을 만약에 출제위원께서 출제한다. 아마 이 판례는 낼 겁니다.
예, 그만큼 양벌 규정에서 중요한 판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별이 하나인 이유는 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니까 그러겠지만 이 판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봤을 때 all last의 문제가 아니고 when의 문제입니다. 출제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고 when 언제 출제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먼저 보겠습니다. 갑은 경찰서 형사가 사무실, 갑은 간역계에서 근무하는 형사입니다. 형사. 그러니까 우리 경찰 쪽하고 직접 관련돼 있잖아요. 실제로 경찰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뭐 2016년도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변찰할 것을 약속했던 을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사인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안 갚는 겁니다. 그럼 형사로서는 깝깝합니다. 그러면 어디 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을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온라인망에 딱 접속합니다. 그리고 을을 조회를 합니다. 전입신고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쭉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수사 목적도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요놈이 어디 숨어 있는지 요런 거 찾아보려고 이와 같은 그죠 시스템을 자기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확인했다면 갑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띵 합니다. 이게 뭐지? 그렇죠. 조문 자체도 본 적도 없잖아요. 일단 요건 잠시 판단을 보려고 밑에 있는 예외들을 먼저 봅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은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의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의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혐의자까지 확장하여 그 혐의자나 개인정보 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혐의자도 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어떤가요? 좀 와닿습니까? 이게 On인지 X인지? 그러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뭐 이런 파시 내용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수범자 범위의 확대가 인정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이건 전통적으로 양벌 규정에서 어렵게 출제될 때 이 지문이 출제되긴 했었습니다. 이 지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 맞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수범자 범위의 확대가 인정되나. 예, 수범자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숫자에다가 규범의 명령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냥 가장 간단한 예로서 뭐 아마 오랫동안 이제 출제되는 판례들이 있었죠. 양벌 규정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중위관리법 네, 중위관리법 만약에 이 A라는 조문에서는 중기 소유자는 중기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즉, 뭐 중기 소유자입니다. 건설 장비죠. 중기 소유자는 중기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기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았을 때 행위자
혐의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이 법인 또는 개인은 사업주죠. 사업주. 얘들이 사업주입니다.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요 만약에 주식회사 A 얘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입니다. 중기 건설 장비로서 레미콘이든 건설 장비들이 있죠. 그럼 타워크레인 같은 이와 같은 요거 중기 소유자는 주식회사 A 일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소속된 내가 중기관리 직원입니다. 중기관리 직원이고,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고,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다. 이 판례가 이제 기존의 양벌 규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가장 어렵기도 했고, 그렇죠. 이걸 알아둬야지만 적어도 나는 양벌 규정을 공부했다. 그겁니다. 이 판례 본 적 있죠? 이게 뭡니까? 이 판례가 왜 중요하느냐? 양벌 규정 판례들은 나머지는 별거 아닌데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양벌 규정과 관련된 판례 중에 민법에서 좀 어려운 게 있긴 있었는데 아마 그건 우리 형사사건에서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 줬다 봅니다. 이거 보면 근데 얘가 중기관리직원이죠. 즉 중기 소유자는 중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중기관리직원이 요 중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얘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중기관리법입니다. 중기관리법에서 혐의자를 벌하는 외에 갑이죠. 그래서 갑을 처벌합니다. 얘가 중기관리를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법인 중기소유자 바로 얘입니다. 주식사 A 법인 얘도 처벌합니다. 둘 다 벌하니까 양벌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중기관리 직원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이 중기관리법에서 나한테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명령 내린 적이 없잖아요. 여기 딱 봅니다. 이게 명령 규정이죠. 이게 명령 규정입니다. 왜? 중기 소유자는 중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는 수범자는 누굽니까? 중기 소유자잖아요. 즉 한마디로 요 규범의 수범자는 바로 요 규범의 해라는 규범의 수범자는 중기 소유자한테 명령 내린 겁니다. 즉 주식회사 소유자가 얘잖아요. A한테 명령 내린 겁니다. 갑에게 명령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법에서 중기소유자 또는 중기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중기관리 직원은 중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다면 중기관리 직원한테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명령 내린 적이 없잖아요. 이게 다투진 겁니다. 분명히 이 법에서는 그래서 얘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 규범의 수범자는 내가 아니고 얘다. 근데 나한테는 어떻게 하라 명령을 내리지 않고 왜 나를 처벌하느냐. 그것도 웃기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안 그런가요? 만약에 오늘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화를 냅니다. 너 벌 받아야 된다. 왜요? 안 했잖아. 아니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벌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어떻게 하라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그걸 왜 안 했어라고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봅니다. 갑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얘를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양벌규정에서 여태까지 가장 전통적으로 출제 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도진 거잖아요. 전화합의체로. 전화합의체 판결입니다. 결국은 이 전화합의체 판결에서 다 도진 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요 문구입니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지금 요 조항은 요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이 도는 개인도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처벌. 요건 명령 규정입니까? 처벌 규정입니까? 이게 명령 규정이고 요거는 처벌 규정입니다. 처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다 도진 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 하는 이 처벌 조항을 근거로 갑에게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땠습니까? 행위자를 벌하는 외라고 하는 처벌 규정을 근거로 갑에게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왜? 이건 처벌 조항이니까. 처벌 조항을 가지고 명령 내린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다. 처벌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중위관리직원인 갑에게 명령 내린 것으로 봐서 갑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전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이 둘 중에 후자였습니다. 즉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 하는 이 처벌 규정을 근거로 이에게 명령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 중위관리직원은 자기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면 자기 뭐 사무실 앞에 다 중위관리법도 꽂혀 있고 생략하고 여러 가지 책이 있겠죠. 충분히 뭐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분명히 내가 중위에 대한 정기 점검받지 않으면 행위자를 벌한다.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명시적인 명령 규정은 없지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 하는 이 처벌 조항을 근거로 갑에게 명령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따라서 판례에 따른다면 양벌 규정에 의한 수분자 범위의 확대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문이었잖아요. 양벌 규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런 것은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에서 조금만 어렵게 낸다.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이런 걸.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찌그러기 판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판례를 제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화합의체 판결이고.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한 수분자 범위 확대 인정됩니다. 왜? 지금 여기서는 규범 수분자는 분명히 중위 소유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벌 규정, 행위자를 벌하는 이것 때문에 규범의 수분자가 중위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위 관리 직원에게까지 확대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한 수분자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리고 요 판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례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은 대표이사입니다. 이 대표이사도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중위관리법 위반죄로. 분명히 갑이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표한테 하겠죠. 대표님 이거 6개월에 한 번씩 중기에 대한 정기 점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 모두 몇 대인데 한 30대 정도 받아야 됩니다. 야, 그럼 비용이 얼마? 비용이 많이 되네. 하지 마.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대표이사도 기소했는데 결국은 얘가 갑에게 뭐 대표이사가 얘한테 직접 지시했다든지 그런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대표이사는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로 볼 수는 없다. 얘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얘하고 얘만 처벌됩니다. 얘하고 얘만 처벌됐다. 요걸 토대로 이 판례가 드디어 이해가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판례를 머릿속에 쭉 넣어두고 결국은 2번. 그렇죠.
뭐 행위자나 개인 정보 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 그렇죠? 얘들은 뭐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모두 처벌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 규정에서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양벌 규정에서 개인 정보 처리자가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어떤가요? 마찬가지 이겁니다. 양벌 규정에서 바로 법인 또는 개인 정보 처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자도 직접 처벌 대상이 된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한 수범자 범위의 확대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은 질문됩니다. 그 다음 3번 먼저 봅니다. 3번 구개인정보보호법은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즉 개인정보 처리자로는 같은 법 74조 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금 완전히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양벌 규정 보통 요리 되어 있잖아요. 법인 또는 개인 요리 되어 있죠. 요 법인에 비법인 사단과 같은 법 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요 법 인격 없는 단체와 같은 비법인 사단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그 전에 문제된 바가 있잖아요. 판례에서. 분명히 양벌 규정이 적용되면 처벌되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할 겁니다. 불리한데 지금은 이렇게 분명히 법인 또는 개인만 나와 있고 비법인 사단, 즉 법 인격 없는 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만약에 법인하고 비법인 사단이 그 실질이 유사하다. 그런 이유로 분명히 양벌 규정에서는 법인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비법인 사단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서 비법인 사단도 처벌하기 시작하고 그 법 인격 없는 단체에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은 불리한 유추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분명히 양벌 규정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법 인격 없는 단체는 규정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수법입니다. 여섯번이고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렇죠.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이 사건에서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는 행정기관이고 독자적으로 법 인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위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양벌 규정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만 나와 있죠. 그런데 재형보충주의 원칙상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 즉 경찰서 이런 것들,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보면 여기는 법인만 나와 있고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양벌 규정에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 그렇죠.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 경찰서 이런 것을 양벌 규정에서 처벌할 수는 없고 경찰청 이런 것을 처벌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행위자를 범한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그렇죠. 양벌 규정에서 바로 법인 또는 요 법인의 지금 보는 것처럼 경찰청과 같은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 역시 법인이 아닙니다. 이건 법 인격이 없으니까 이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요 3번 지문입니다. 요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제될 수 있고 다시 요쪽으로 넘어와 봅니다. 이 판례 사실관계입니다. 지금 갑이 함부로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자를 채무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형사사법청구 시스템을 함부로 이제 써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어디에 전입신고되는지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이런 것을 쭉 조회를 했잖아요. 그래도 갑은
구 개인정보보호상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가? 안 됩니다.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니? 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요거 개인정보 관리 업체가 바로 얘죠.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은 여기서 법인 또는 개인 아닙니다. 여기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확인했던 바로 행위자 갑도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갑도 여기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맨 마지막 요거 행위자 역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맞고 갑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입니다. 갑은 그래서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처벌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 양벌 규정 꼭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둡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한 지문은 제가 생각했을 때 2번보다는 아마 1번 사실관계를 물을 수도 있고 3번 이런 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요건 그냥 중간에 요거 알고 있느냐 양벌 규정에 의한 수분자 범위 확대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마지막 양벌 규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게 양벌 규정의 수분상 범위 확대가 이루어진다. 요거 일반론이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여기서 법인이 없는 공공기관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도 포함 안 되고 가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출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네요.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